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가톨릭 사회경제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장성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는 이렇게 화면으로 말로 안 하고 제 소개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저희 그 가톨릭 사회경제연합 조합원 기업 또 가톨릭 산하지역 자활센터의 임직원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행사에 관심을 가져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은 가톨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톨릭 사회경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슬로건으로 쓰여진 사회적 연대, 우리의 미래를 바꾸다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당면한 기후 위기, 또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를 가톨릭 내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또 한국 사회적경제진흥원 종교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연대, 우리의 미래를 바꾸다 제1회 가톨릭 사회적 경제 심포지엄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톨릭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안성철 마조리노 지도 신부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성철 신부님은 성 바오로 수도의 전 관구장을 역임하시고 가톨릭 사회경제연합 2, 3대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가톨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심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성철 마조리노 지도 신부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과하게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여기 초대받은 이유는요. 2017년이죠. 이제 제가 여기 가톨릭 사회경제연합 활동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정성환 신부님 다음으로 이제 이사장직을 맡아서 2번 연임했어요. 안 잘리고 2023년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사장 역할을 이제 충실히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공로로 아마 이렇게 초대받은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장성호 대표님께서 이사장직을 수행해주고 계시고, 저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도 신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심포지움이 개최된다고 그래서 정말 기뻤고 또 기도로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많이들 바쁘실 텐데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바쁘신 일정을 또 뒤로 하고 이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주제에 맞춰서 사회적 연대, 우리의 미래를 바꾸다. 이 연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우리가 각자 이렇게 활동하면 그 힘이 약하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듯이 그 아주 작은 풀 하나도 혼자 있으면 이렇게 끊기가 쉽지만 여럿이 뭉치면 우리가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연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또 힘들면 끌어주고 그런 조화로운 연대성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성철 지도 신부님의 희생과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부님께 감사와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진석 상임대표는 가톨릭 사회경제연합 조합기업인 제주희망의 이사장이면서 올해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종교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식 인사드리기 전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마음이 정말 뭉클합니다. 이유는 제가 제주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를 맡아서 저희 가정으로도 아버님이 좀 돌아가시고 또 경영도 굉장히 힘들 때
우리 안성철 신부님의 정말 마음 넓으신 지지와 또 이끌림에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톨릭 사회경제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그리고 또 세례도 받고 예, 그런 참 정말 참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부분들도 다 이런 가르침이 않나 싶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 사회적 기업들의 민간협의체 대표기구인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고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가톨릭 사회경제연합 어떻게 보면 첫 단독 공식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톨릭 사회경제 심포지엄의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5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우리 장성호 이사장님의 그 꿋꿋한 활동과 이 애정의 지지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안성철 신부님, 그리고 이문수 신부님 저번에 인사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사회경제연합 대표님들과 가족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이에 대해서 민관도 우리 국회와 같이 예산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예결 특위로 넘어가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셨지만 노동부 현장 일선에서는 많은 도움과 지지가 있다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 저희 현장이 거스를 수 없는 큰 정책 결정에 어쨌든 우리 고용노동부 실무 관계자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저희 현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예산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간이 그간 지난 14년간 해왔던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과 이제 역량들이 이제 보조금이나 예산이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의 연대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전환을 맞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톨릭 사회경제연합이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을 드리고, 저희 전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도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 사회교리와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사회적 기업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원 대표님은 그날의 수도에서 서울 가톨릭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 코넬 대학교 컴퓨터과학 석사, 마이크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삼성전자 수석 엔지니어를 거쳐 최근 국내 최초로 임팩트 유니콘으로 선정된 테스트웍스의 창업자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대표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그 선배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정희 대표님 오랜만에 뵀는데 계시고, 또 우리 신부님 두 분, 안성철 신부님, 이문수 신부님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가톨릭 사회교리를 논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력을 떠듬떠듬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뭐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문수 신부님은 이제 글라레 선교수도회라는 이제 수도회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문수 신부님보다 좀 일찍 글라레 선교수도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신학교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수사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거길 나오고 어떻게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우연치 않게 첫 직장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 제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이렇게 다니다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제가 굳이 제가 신학교를 나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왜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진정성에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저는 이력을 보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로벌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또 굉장히 분에 넘치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또 수도 생활을 했잖아요. 수도 생활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인정 못 받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상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상사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니까 조직에서 굉장히 큰 인정을 해주셔서 주식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소개는 이 정도 마치면 아마 저 인간이 왜 가톨릭 사회교리를 얘기하는지 조금 진정성 이해하실 것 같고, 제가 가톨릭 사회교리를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 주제를 꺼내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대 때 굉장히 사상적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우리나라 사회에도 굉장히 급격하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아마 1730년대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도 일어나고, 노동자들도 많이 착취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릴 때 미아리에 제가 살았는데요. 미아리에 살 때, 저랑 이렇게 잘 놀아주시던 누나분들이 계셨거든, 동네에. 저도 나중에 그 누나분들이, 이렇게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그냥, 굉장히 희미하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공평하진 않구나. 이런 거 직감적으로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제 친구 집에 이제 우연히 놀러 갔다가, 친구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 방에, 7명의 식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친구가 살았던 동네가 창신동인데, 창신동 시민 아파트라는 데 갔는데,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밖에 있더라고요, 집 밖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세운상가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게를 들고, 이렇게 짐을 운반하시는 분이셨는데, 제 친구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그 당시는 저희 때도 중학교 때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들 등록금을 나중에 마련했는데, 규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도 나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사상적 방황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약간 경험했던 그런, 약간 불평등한 세상이, 이미 산업혁명 이때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여기 발표 파워포인트 보여드린 것처럼, 증기기관 발달하면서 이제 방적기가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장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실을 만든다는 작업들이 다 기계화가 돼서 이제 기계 부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 새벽 5시에 공장에 나가서 밤 9시까지 꼬박 일을 하고 하루에 밥 먹을 시간 20분만 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을 하다가 졸면 관리자들이 가죽치지로 등을 때려야 힘들지만 돈을 벌어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동생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사장님이 고용한 것이 아니니 돈을 받지 못해. 동생은 이제 겨우 7살이랍니다.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직원처럼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많은 사실은 근로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기계의 어떤 보급으로 인해서 어떤 부품처럼 일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 아마 당시에도 그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을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시즘 책을 저도 발견하고 교련 시간에 칼 마르크스 책을 읽다가 그 국어책 사이 끼고 있다가 교련사에 걸려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엄청 얻어 터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좀 진정성을 가진 어떤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사회주의에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회 부조리를 보고 우리가 좀 거쳐가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한테 특히 이제 막 피가 막 이렇게 끓어오는 사람한테 사회주의는 사실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굉장히 즉각적으로 사회를 전복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책을 열심히 읽고 뭐 고등학생이지만 당시에 뭐 데모도 나가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님은 공직에 계신데 아들은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를 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엔 이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고 봤고 생산보다 분배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특히 칼 마르크스는 해결의 변칙법 또 뭐 포에르바의 뭐 유물론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고 자본주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봤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어떤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당시에 이 사회주의가 굉장히 유럽 전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고 또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까지 건설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죠.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대중화, 또 자본주의 폐해를 보면서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좀 무력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죠, 이 와중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종교가 일종의 마약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종교를 이제 정면을 부정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또 무정부주의자들이 생기고 또 세상은 또 어떻게 돼가지고 산업혁명이 극대화되면서 또 하나 일어난 현상이 제국주의죠. 그죠? 영국, 스페인,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떤 자본의 힘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제국주의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교회는 심각한 또 위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레오 13세 교황께서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모순을 이제 강조합니다. 잠깐 하셨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면 제가 가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저희 회사에 가톨릭 사회교리라고 여러분 가톨릭 사회교리 치시면 교황님들이 그동안 발표하신 사회교리 관련 회칙들이 있어요. 그 모아놓은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가 아쉽게도 최근에 사회교리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새로운 좀 버전을 구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아놓은 회칙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회칙을 쫙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1800년대 후반이잖아요. 2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별로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 이후로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고 또 자본주의는 더 팽창되고 알게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식스테르치 대표님 오시지만 그 와중에 환경의 파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나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상으로 레오 13세 교사님 교황님이 하신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지적하시는데 이 어떤 근로자들 대부분이 부당하게도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들을 도와주는 적절한 해결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 지난 세기에 승량본들의 오랜 협동조합이 무너져 버린 그런 역할을 맡을 다른 보호 조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또 그와 동시에 제도와 법률들이 그리스도 정신을 온전히 망각하기 시작하여 노동자들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인정머리 없는 고용주를 물절제한 경쟁의 탄력에 무참히 생겨왔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원하게 엄중히 이제 금지시키면서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파렴치한 몰입에 들어 말미암아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당시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사회주의 모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데 좀 읽어보면 특히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회주의에서 이제 이 생산 수단 자체를 어떤 그 사유화를 금지하다 보니까 이 사유 이제 개인이 사유재산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 사회주의 모순은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해줄 수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유재산권은 노동권 및 인간의 자유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이 창의성과 진실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권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노동한 목적도 근본 동기인 사유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사유재산은 가장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어떤 우리가 부양하고 또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유재산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유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거는 인간의 이제 기본 욕구잖아요. 그 욕구 자체가 사실 제약시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또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업이 또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사유재산의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반 안에서 이제 뭐 40주년이라는 규칙들도 이렇게 저희가 사회적 규칙들 이렇게 이제 발표되면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세 가지 원리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보조성, 연대성, 공동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이 좀 더 상위 가치에 있고 보조성과 연대성의 공동선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선이 뭐냐? 공동선은 그러니까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개인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사회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그러면서 그 사유재산이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이 개인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개인은 이제 사회에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찾으려면 반드시 사회와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공동선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공동선을 저희가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유재산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선으로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모든 재화의 소유자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사유재산의 실제 원래 최종적인 소유자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사유재산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질 수 있고 그 사유재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지만
사실 사유재산을 우리는 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위탁받은 것이지 그것이 온전히 다 우리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 영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 재산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재산은 공동선을 위해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이제 그 생활하고 또 서로 같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개인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말하지만 그리스도 전통은 사적 소유권이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레이디 저런 성경도 있고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표적이 있을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심각한 불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부자들의 집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보조성과 연대성입니다. 보조성은 뭐냐면은 상위의 큰 기관은 하위의 작은 기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보조성의 원리는 특히 제국주의,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독재처럼 굉장히 정부가 모든 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상위 기관은 하위 기관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중앙관청이 하위 집단을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개인성과 공동성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하고, 또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건 시민단체가 하고,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개별 국가에게 맡기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해악을 또 예방하는 데 또 도움이,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또, 아까 우리 고 대표님 오셨지만, 정부기관에서, 요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 더 우리를 더 통제하고, 너무 심하게 관리 감독하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의 어떤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은 하위 기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중목 역할을 하고 지원해야지, 그거를 통제하고 또 공권력을 심하게 발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연대성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2013년에 이탈리아 람페두사성을 방문하셨는데요. 람페두사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잘 안 틀어지나요? 네. 안 틀어지는데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시체로 발견돼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고발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기시면 이제 연대성이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언급하신 사제와 레인의 위선에 빠져 있다는 거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죽어져 있는 형제를 보면 아마도 가련한 영혼이라고 말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버릴 겁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랑스럽지만 허상 가득한 비누가 품속에 살도록 합니다. 그것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멋없고 공허한 망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참으로 무관심의 세계화로 이끄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데 그치는, 공감하는 게 연대성이 아니고, 되게 중요한 연대성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대성은 타인의 아픔과 불행에 공감하고, 공동성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구적인 결의, 그리고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을 위해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잃을 각오로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대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건 그냥 너무 마음 아프다, 안쓰럽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위해서 그 실천을 위해서 확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어떤 예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이제 부활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연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이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어떤 또 인사이트를 주는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가들, 가톨릭을 믿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를 할 때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요청되는 공동선을 위한 회사의 미션과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사실은 저희 회사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내후년에 이제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오고 갑니다.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면 어느 정도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은 또 상장 저희가 주관사도 PT를 좀 받고 있는데 어떤 증권사는 저희 회사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회사 가치를 조금 더 크게 얘기하고 어떤 회사는 좀 더 작게 얘기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삼성증권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희 회사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지만 이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와 철학이 훼손되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에서 이제 이 마케팅을 할 때도 이게 사회적 기업 또 소셜 벤처라는 게 가려지거나 또는 오히려 그냥 저희 회사는 굉장히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만을 강조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으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제가 얘기한 게 우리가 이제 ES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 회사 철학과 또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저한테는 사실은 이 테스트웍스라는 게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한테도 원래 우리 회사에서 어떤 철학과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늘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가톨릭 사회교리 책을 좀 읽어봅니다. 성경 구절처럼 막 읽는데요. 읽을 때마다 한번 반성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혹시 이 기업을 제 스스로가 사적인 소유 또 내 자신의 명예나 또 어떤 탐욕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 반추하고 또 반성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기업을 한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 이제 주식회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하고 계시면, 그 주식회사의 지분의 상당수가 우리 창업자들한테 있겠죠. 그렇다고 하여, 그 회사가 우리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맞는데, 사실 이건 하느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냥 맡기신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이 사회교회에서 얘기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절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보조성인데, 상해기관의 통제 없이 자발적인 기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고 대표님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적 기업도 연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관련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포용력과 봉사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우리 안성철 신부님도 또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연대해야 된다. 우리 장성호 이사장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거 되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 당연히 연대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생태계는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인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죠? 그 청소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런 청소 업체 전체에 대한 생태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생태계가 다 더 잘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또 보조성의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2017년에 과기정통부 사무관님이 저희 회사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게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인공지능 도대체 뭐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회사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를 발달장애인 분들이 데이터 가공을 하시고 저희 회사는 그걸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거든요.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된 사업 기획을 같이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댐 사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데이터댐 사업을 기획할 때 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는데 그 관여할 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사업 자체의 생태계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회사의 경쟁사가 많이 생기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이 늘 경쟁에 대해서 가끔은 엘러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는데, 경쟁사가 이렇게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생존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관련 생태계를 더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적 역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공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가들이 연대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종의 어떤 협회나 생태계 어떤 생태계 자체가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생태계를 크게 키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도 커집니다. 경쟁사들이 커지잖아요. 그럼 저희도 커져요. 여기 이종익 대표 와 계시지만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투자를 받으면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그 시장을 누가 키워야 되냐?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기업보다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키우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조성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좀 해석해봤지만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직원들의 부품을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보면
미션과 가치는 좋은데 회사에 가고 나서가 완전히 개판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창업가나 대표도 항상 답답하죠. 직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일을 안 해주고 또 내가 월급을 이렇게 주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월급을 주는데 왜 이만큼 안 하지? 뭐 때로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좀 드라이브도 하고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보조성의 원리에서 직원들을 생각하면 대표라는 거는 사실은 상위 기관이죠. 그죠? 우리 직원은 좀 하위 기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표와 직원은 어떤 이렇게 하이라키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의무가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사회적 기업가라면 이 직원이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성장했을지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 가끔 면접 보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저희 매니저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뽑으면 10년 뒤에 어떻게 키울 건데? 어떻게 성장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지? 계속 챌린지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연대성 엄청 중요한데 연대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 구축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해야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장해야 됩니다. 스케일업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로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저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소셜 임팩트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공동선을 더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가 연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확장하여 회사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연대성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타인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적 생활 하시고 3년 동안 공적 생활 하시고 엄청난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요즘에 저희 회사 글로벌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연히 스위스에 있는 어떤 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분이 발달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의 펀드를 받아서 중국에 엄청난 큰 발달장애인 케어 센터를 지으셨어요. 근데 통화를 했어요 어제. 나는 발달장애인 그 일자리 문제를 글로벌하게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겪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문제. 그러면 글로벌하게 나가서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 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에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냥 온라인 컨퍼런스 콜이어서 저 손을 못 잡으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같이 하자고 뭘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연대성에 기반해서 회사를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길을 가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과 뭐라 해야 되지? 기적 같은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님을 얼마 전에 제가 뵀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님이 한번 와인 마시고 최태원 회장님 그런 얘기 하세요. 최태원 회장님이 진짜 진정성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SK가 세계 2위예요. 최태원 회장님이 1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사회적 경제에 엄청 투자를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세상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사회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연대가 중요한 게 최태원 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지나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윤 대표 그거 있잖아. 그 돈 벌려고 하는 사업가들 있잖아. 돈 많이 벌고 막 수익 많이 되고 상장해서 막 돈 많이 가져가고 그러려고 사업하잖아.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진짜 다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을 하잖아. 알게 모른 거에 많은 사람 도와줘. 그래서 나 도와주는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연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SK 임팩트 유니콘에 선정됐거든요. 근데 사실 최태원 회장님 뵙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최태원 회장님이 꼭 SK를 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회장님 스스로가 어떤 진정성이 있으신 걸로 좀 느껴졌고,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SK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이 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SK만 하니까 다른 기업이 참여를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정말 당신 같은 회사 키우고 싶다.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미션은 뭔지 아세요? 스케일업 해야 돼요.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확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 영입하시고, 그리고 혁신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 많이 하셔야죠. 그죠? 제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 5분만 더. 그래서 저희 결국에 이제 이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 건 이제 성장과 같이 그 사이에서 이제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잡는 건데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진정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회적 가치만 제가 강조하다 보면 제품 서비스 경쟁이 확보가 어렵고 시장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저희가 그 연대성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성장만 첨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대의 명분이 상실하고 단기적 실적에만 치우치게 되어 지속 가능성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두 개가 계속 시속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저희한테 저희가 가진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스토리를 짧게 5분만 얘기해 끝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굉장히 뭐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되게 많은 성공을 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엄청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세운 가설은 취약계층이 IT 분야에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가설에서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삼성전자를 휴직하고 1시간에 3만 원을 받았고요, 강사비를. 네. 그래서 받으면서 200시간 동안 이 경력보유 여성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분이 계시고 이분에서 저희가 4명의 정규직을 뽑았어요.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테스터로 이분들을 양성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 전문 기업한테 제가 레주메를 다 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 기업들은 제가 거의 다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외주를 주면서 시작한 기업들이 되게 많았고 그 사장님들이 사실 저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 사장님들이 제가 연락하면 다 뽑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면접을 보시고 나서 40 넘으셨잖아요. 또 10년 이상 경력이 다 단절된 분인데 어떻게 사람 뽑아요? 제가 못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의일이라는 회사에 프로젝트를 계약하면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보증을 하고 3명의 경력 보유 여성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SAP 같은 경우 자폐장애인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목적으로 저희한테 200시간 교육을 의뢰해서 저희 원래 처음엔 교육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SAP가 약속을 저버렸어요. 마지막 인턴십을 한 2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고용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고 성과 보고할 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부모님들이 손을 들고
사기 생각한 거 아니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인턴십까지 끝내면 무조건 정규직 고용하겠다 했는데 하지 않았고 그냥 언론에 한번 CSR로 그냥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퍼뜨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제가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대로 고용할 수 있게 해서 찾은 직무가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레이블링 업무입니다. 그걸 2016년에 처음 이 직무를 찾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쓴맛을 봤어요. 처음에. 이 자폐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저희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고객사에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회사에서는 계약 3개월 이후에 해지 통보하시면서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저히 품질을 봐줄 수가 없어요. 이 장애인들이 했던 작업을 우리 그 PM이 보고서 제 작업을 다 판수해요. 대표님 좀 좋은 일 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그 자폐장애인들이 쓰는 컴퓨터는 우리가 다 보존해 드릴 테니까 그만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새벽 2시에 그 대표님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딱 2달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다 아시겠죠? 고객은 사회적 가치만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사지 않는다니. 그래서 이게 좀 깨졌는데 저희가 했던 게 이제 people, process technologies. people은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경력 보유여성 전문가들을 합쳐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촘촘하게 정비하고, R&D 시작해서 이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혁신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 좀 더 커지고 저희 회사 좀 더 커지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170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그 다음에 취약계층수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고 저희 회사가 베트남 지사를 만들었어요. 베트남 지사를 만들어서 20명의 정규직이 있는데 그중에 17분이 장애인이십니다. 베트남에서는 지체장애인분들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아직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17분의 장애인분을 뽑았는데 일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절박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세요. 성장에 있는 욕구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저희가 그 한국 기업이고 베트남에서 이제 장애인을 뽑으니까 비장애인 직원을 뽑을 때 지원을 받는데 하노이 대학 있잖아요. 베트남 딸 서울대학 애들이 다 지원을 해줘요. 여기에서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 뽑았는데 하노이 대학에 한국어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을 뽑았는데 그분을 뽑았는데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베트남어 해요. 너무 똑똑해 애들이.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게임이라는 책을 쓴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우리 사회교류에서 얘기하는 공동성, 보조성, 연대성을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보면 이제 어떤 무한게임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유한게임과 무한게임을 얘기하시면서 유한게임 리더는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반면 무한게임 리더는 좋은 일을 하면 돈이 벌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공식이라기보다는 리더의 삶의 방식이고 사고방식이다. 특히 봉사정신이 중요하다. 대의명분과 봉사정신이 곁다리가 아니라 회사 의사결정 핵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 사회교리에 원리들이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를 제대로 키우고 진짜 성장시키는 기업들 리더를 보면요. 어느 정도 이 봉사정신과 공동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진정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교리 한번 기억해 주시고
혹시 기회 되시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내신 여러 가지 사회계 회칙이나 아까 제가 처음에 레오 13세 교황께서 하신 새로운 사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주옥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기업하실 때 어떤 어려우실 때나 힘드실 때 우리가 말씀드린 가톨릭 사회계 원리를 잊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기업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사회교리를 기반으로 사회적 개혁과 리더십을 몸소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윤성관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